이 영상을 잘 보세요. 모스크바 주민이 놀라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는 금빛 돔이 있는 교회가 보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뭔가가 타고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폭발의 불덩이 한가운데 나타나는 걸 잘 보세요. 저 위로 날아오르는 저것이 바로 연료 탱크 전체의 뚜껑입니다. 수십 톤이나 나갈 수 있는 뚜껑입니다. 그런데 폭발이 그것을 마치 동전처럼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걸 해내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지 상상할 수 있나요? 연기와 불길에 삼켜지고 있는 저것은 모스크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그 정유소는 카포치냐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정유소는 러시아 수도 연료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은 평범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필수적인 동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였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이 공격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왜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 목표를 선택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먼저 3일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키이우 2026년 6월 15일 여기가 페체르스크 라브라야. 거의 1000년 된 수도원이야. 정교회 전체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야. 그리고 지금 불타고 있어. 왜냐하면 러시아가 방금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70발의 미사일, 과 600대가 넘는 드론으로 공격했거든. 단 하룻밤 사이에. 불길이 대성당의 지붕, 즉 이 복합단지의 심장부를 집어삼켰어. 8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있었어. 수도사들과 구조대원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유물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불길이 닿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구하려고 했어. 그날 밤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벌어진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사망했어. 여기서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게 많은 것을 말해주거든. 세계가 러시아를 손가락질했을 때 그들이 뭘 했는지 알아? 러시아 정부는 부인했어. 러시아 정부는 그 피해가 잘못 떨어진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 때문에 발생했다고 했어. 문제는 그 라브라 수도원의 잔해 속에서 최소 2대의 러시아 드론 잔해가 발견됐다는 거야. 러시아가 4년 넘게 거의 매일 밤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파괴된 라브라 수도원에 가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긴 연설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불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당신들의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두세요. 왜냐면 사흘 뒤에 그 말은 바로 당신이 처음에 봤던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수도 한가운데에서 불타고 있는 카포트냐 정유소. 하지만 젤렌스키의 약속과 모스크바의 화재 사이에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략에 관한 것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은 일을 주목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성당 폭격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동점을 만들기 위해 종교적 상징물을 겨냥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한 복수였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한방엔 한방, 교회엔 교회.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을 겨냥했어요. 연료 저장소,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처음 봤을 때는 거의 미약한 대응처럼 보입니다. 성당의 상징적인 무게를 석유 탱크로 바꾼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대충 보는 사람들의 실수입니다. 이건 분노에서 비롯된 즉흥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물류차단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후방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원료입니다. 수송,
그리고 전선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 페도로프 장관이 전체 논리를 요약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데이터에서 패턴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전선에서 감행할 수 있는 공격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대를 병사 하나하나씩 무찔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군대를 지탱하는 것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가장 문자 그대로 먹여 살리는 것은 석유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이면 석유일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쟁 자금이 됩니다. 석유 판매는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화의 주요 원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입이 전쟁 수행을 뒷받침합니다. 팔리는 석유 한 배럴마다 무기가 구입됩니다. 가동 중인 정유소마다 군인들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이제 서방은 수년간 제재를 통해 이 돈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를 우회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러시아는 소유주가 숨겨진 선박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국기를 바꿨죠. 유령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재는 종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의 제재를 우회하는 건 빠르고 저렴합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묘수입니다. 제재와 드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박의 국기를 바꾸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정유 공장을 재건하는 것은 화재와 폭발로 파괴된 정유 공장 재건은 느리게 진행됩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재 자체 때문에 수리할 때 필요한 수입 부품조차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속임수를 쓸 수 없는 지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당신은 금지 우회가 가능하지만 크레이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을 끊는 것은 그건 타격의 절반에 불과해요. 나머지 절반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러시아인들의 삶에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거든요. 정제된 석유는 디젤이고 휘발유고 등유고 탱크와 보급 트럭, 비행기를 움직이는 연료예요. 근데는 연료통에 돈을 넣고 움직이지 않아요. 연료로 움직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이론에서 실제로 옮겨집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가 세운 당국이 휘발유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1인당 하루에 20리터씩입니다. 그 후에는 그것마저도 안 됐습니다. 이제는 쿠폰이 있어야만 판매합니다.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몇 도시에서는 연료 판매가 그냥 며칠간 중단됐습니다. 그 의미를 상상해보세요. 러시아가 통제 중인 영토입니다. 안전한 후방이어야 할 곳에서 휘발유를 배급받으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기근의 시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건 크림반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군 자체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료 트럭들이 반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정권 안에 도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급이 완전히 중단된 겁니다.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반이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전설에 연결해보세요. 우크라이나 데이터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후방의 물류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러시아는 전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미터마다 비용이 더 듭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군은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약 67명의 병사를 잃고 있었습니다. 4월에는 이니 179명이었습니다. 같은 땅을 두고 사망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료가 흐르지 않으면 기계는 삐걱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입이 한순간에 끊기는 거죠. 한쪽은 멈추고 다른 한쪽은 수입도 끊겨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남는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이 타격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글쎄요, 하룻밤 만에 왔습니다. 러시아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곳에서요. 모스크바로 돌아가. 하지만 이제 뭐가 걸려있는지 알겠지? 6월 17일에서 18일 밤 수확이 끝난 지 사흘 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일을 해냈다.
러시아 수도는 세 겹의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격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들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는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리고 드론들이 통과했다. 이거 좀 봐. 크렘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찍었어. 방공 로켓이 뒤에서 날아오르는 동안 저 비행기가 연기 사이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거 봐. 정유 공장은 이미 저 아래에서 불타고 있어. 그리고 드론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 이제 이 장면을 봐. 이 사람은 모스크바 외곽 도로변에 있는 러시아 군인이야. 그는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로 드론을 격추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드론은 이미 거의 목표물 위에 있었어. 이건 무력함의 모습이야. 모든 닫힌 방어 장비가 결국 하늘을 향해 관을 들고 기도하는 한 남자로 축소된 거지. 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이 이미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말해주고 있어. 목표는 모스크바의 정유소 카포트냐에 있는 이 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그곳이었어. 수도, 연료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는 곳이지. 그리고 그 주에 처음이 아니었어. 두 번째였어. 러시아 언론은 이를 2년 만에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고 묘사했어. 우크라이나 당국은 정유소에서 최소 4곳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어. 저장 탱크와 원유를 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디젤을 처리하는 또 다른 시설이 공격을 받았어. 그리고 그 결과가 하늘을 덮었어. 모스크바 건물 위로 저 검은 연기 구름의 크기를 봐. 하지만 하늘에서 멈추지 않았어. 정유소 북동쪽에 있는 동네들에는 어두운 가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주민들은 자동차, 창문, 옷에 검고 기름진 막이 생긴 모습을 촬영했어. 검은 비였지. 이건 지옥이야. 이렇게 두려운 적은 처음이라고 한 주민이 말했다. 전쟁이 처음으로 TV 속에만 있지 않았어. 그들의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어. 그리고 정유소만이 아니었어. 같은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수 및 수송 체계를 떠받치는 데 쓰이던 로스토프라는 지역의 석유 저장소도 타격했어. 그리고 점령지에 있는 철도 다리도 공격했어. 정유소, 군사 저장소, 물류 모두 같은 밤에 일어난 일이야. 실제로 이루어진 물류 봉쇄야. 적의 심장부에서.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젤렌스키가 약속을 요구했어. 그는 이미 경고했었다고 상기시켰어. 세계의 방어고리로는 모스크바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그리고 라브라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한마디로 덧붙였어.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당신의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극적인 장면이 아니야. 차가운 숫자들이지. 그 숫자들은 무겁게 와닿아. 와, 러시아의 석유 정제량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 15년 전 경제 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야. 원유 생산량도 1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약 4분의 1을 파괴했지. 그래, 4분의 1이야. 그래? 4분의 1이야. 그리고 가장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어. 러시아 자체가 인정했어. 러시아 부총리,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사람. 드론 공격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다는 걸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어. 막고 있는 쪽이 타격을 인정하면 그 타격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떻게 한밤중에 600대의 드론을 쏘는 나라가 동시에 휘발유를 쿠폰으로 배급하고 있을까? 이제 답을 알겠지? 같은 전쟁의 두 얼굴이기 때문이야. 소음, 미사일, 드론, 불타는 대성당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그리고 조용한 질식, 멈춰선 정유소, 오지 않는 트럭, 주유소의 줄이 실제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의 가장 깊은 핵심이 있어. 러시아의 가장 큰 힘은 항상 그 거대한 크기였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끝없는 영토, 끝없는 자원.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크기를 되레 약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너무 넓은 영토는 지켜야 할 국경도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정유 시설이 너무 많으면 보호해야 할 목표물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게 되면 러시아의 광활함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사일이 부족해서 모두를 지킬 수 없는 표적으로 가득한 지도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거인은 자신의 몸조차 다 가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큽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밤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라브라의 밤입니다. 전 세계에 퍼진 이미지는 불타는 대성당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앙의 가장 오래된 상징을 공격했습니다. 마치 권력을 쥔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겉보기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교회를 불태워야 하는 사람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최대 군대와 무기,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된 수도원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조용히 어떤 분대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끈꽂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움직이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위해 지불하는 돈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장관이었죠. 드론, 미사일, 불타는 대성당. 다른 한쪽에는 멈춰버린 정유수의 침묵. 그리고 이 전쟁은 점점 더 침묵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티오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주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막지 못하는 방어망을 더 넓게 펼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고 단순히 헤드라인만 보고 싶지 않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젤렌스키는 러시아인들이 이 전쟁을 벌이는 건 푸틴이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경제를 압박하고 도시들을 연료 없이 만드는 이런 전략이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의 무게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